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자식 잘 되는 것 하나 기쁨으로 알고 살아온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도 한 번쯤은 겪는 게 인생이라지만 몇 년 전 저에게 닥친 일은 꿈에도 그려본 적 없는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던 사연을 이제와 꺼내놓는 건 저처럼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하나뿐인 아들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쉰도 되기 전에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죠. 그런 아들이 마흔을 바라보도록 결혼 얘기가 없어 속을 태우던 차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걸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하늘이 돕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수아라는 아이였는데 둘이 코올리겠적 한 반에서 공부하다 어른이 되어 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 인연을 친구처럼 10년이나 이어오다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긴 세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니 그만한 천생연분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참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단정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말수는 적어도 눈웃음이 고와서 저는 첫눈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수아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20살 무렵 사고로 양친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사실이었죠. 첫 인사 온 날 저녁상을 물리고 과일을 먹다가 수아가 조심스레 먼저 이런 말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지인 결혼식에 다녀오시다 눈길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깜짝 놀라 과일을 먹던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을지 생각하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유, 저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니? 제 위로 2살 터울의 언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수아는 언니 이야기를 하다 말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챙기느라 제 한 몸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더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말에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사돈 처녀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심성이 오죽 바르겠어? 동생도 그만큼 올바르게 가르쳤겠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 언니가 있다면 안심해도 되겠어. 몇 달 후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며느리만 식구로 들인 게 아니라 그 언니까지 한 식구로 품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 일찍 잃고 살아온 자매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 명절이면 사돈 처녀까지 불러드렸죠. 아이 사돈, 혼자 명절에 뭐하고 있어요? 괜히 외롭게 있지 말고 애들이랑 우리 집으로 와요. 같이 떡국 먹읍시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사돈도 제 성화에 못 이겨 머쓱한 표정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차례 음식을 함께 만들고 둘러앉아 밥을 먹고 돌아갈 때면 저는 갈비며 전이며 나물이며 손에 다 들 수 없을 만큼 바리바리 싸들려 보냈어요. 그러면 사돈 처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이 사돈어른,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유 무슨 소리.
혼자 살수록 끼니를 잘 챙겨야 해요. 다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워 먹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도 꼭 와요. 알았지? 그런 제 말에 사돈처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고 인사하더군요. 사돈어른 덕분에 외롭지 않은 명절 보냈어요. 친정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기분이네요. 수아가 사돈어른 같은 분 며느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이 어찌나 흐뭇하던지 딸 없이 아들만 키운 제가 늙음하게 딸 둘을 한꺼번에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 언니까지 어찌나 살가운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한 해가 흐른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아랑 산에 가기로 했어.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려고. 오늘 다녀와서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에 엄마도 같이 가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매일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으니 그런 운동도 좀 해야지. 그 산길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멀쩡한 자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받아보니 병원이었어요. 등산 간다던 아들이 산에서 굴러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였죠.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의사를 붙잡고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애 아직 한창 나이인데 설마 못 깨어나는 건 아니겠죠?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출혈 부위가 넓어서 일단 고비를 넘겨봐야 할 것 같으니 기다려보시죠. 그런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해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아들은 온몸에 기계에 연결된 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 저는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도 제정신이 아니긴 마찬가지였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할 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죠. 그래서 저한테 아들의 부상을 알리는 전화도 며느리 대신 간호사가 걸어준 모양이더라고요. 수아는 숨 넘어갈 듯이 울다가 제 팔을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이는 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요즘 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운동 좀 해야 한다고 제가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갔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저. 그렇게 울부짖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죠. 저는 깜짝 놀라서 축 늘어진 며느리를 부축해 의자에 눕히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아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데 며느리까지 정신을 잃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휴식을 취했지만 정신을 차리면 또 울다 기절하고 깨어나면 또 울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는 사경을 헤매는 아들과 실신을 거듭하는 며느리 사이에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생지옥을 맛봐야 했죠.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면 얼른 어깨를 두드리며 애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독여야 했어요. 수아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걸 누굴 탓하겠니? 그리고 걱정할 거 없다. 준호는 꼭 일어날 거야. 난 내 아들 믿는다. 그렇게 애써 담담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방망이 질치는 제 가슴도 진정이 되지 않아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린 며느리대로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한창 나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아들이나 부모 없이 자란 것도 모자라 결혼한 지 갓 1년 된 남편까지 이를 위기에 처한 며느리도 너무나 걱정됐어요.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정신을 놓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아직도 불안정하고 며느린 말을 잃은 채 그저 멍하니 유리문 안에서 치료받는 자기 남편에게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힘없이 일어난 며느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배가 아픈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땐 상황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또 화장실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찾기 위해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곧 화장실 문을 열려던 제 손이 우뚝 멈춰서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 너무나 멀쩡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넋을 놓고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죠. 더구나 오가는 대화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난 살짝 밀었는데 지 혼자 구른 거라니까. 괜찮아. 거기가 얼마나 험하고 바위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못 깨어날 만큼 많이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무 놀라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군요. 조금 전 제가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만 떼던 애가 갑자기 팔팔한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 뭐가 진짜 며느리의 모습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수아가 우리 준호를 밀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돼. 그렇게 사이 좋은 애들이 도대체 왜... 저는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 한마디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얘기를 나누듯 조금 더 낮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하더군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절대 들킬 일 없게 잘했으니까. 응,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를 끊는 것 같길래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얼른 몸을 숨겼죠. 기둥 뒤에 붙어서서 화장실에서 나온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멀쩡하게 통화하던 며느리가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넉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제가 헛것을 보고 들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조금 전 화장실에서 들은 목소리가 정말 며느리에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방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을 네가 밀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꾹 참았습니다. 늙은 머리로도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이받아봤자 그 아이가 순순히 죄를 인정할 리 없다는 걸요. 오히려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입만 놀렸다간 도리어 제가 미친 시어미 소리를 듣게 될 판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든 사이 저는 병원 복도 끝에 숨어 아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간 조사를 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 실족으로 조사를 종결하려는 눈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어요. 형사님, 준호 사건 어떻게 되어가나요? 예, 아드님은 단순히 실족한 걸로 보입니다. 사건 조사도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건 수사가 종결된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급해져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형사가 의외라는 듯 놀란 말투로 물었죠. 네? 그게 무슨 아는 게 있으신 거예요? 네, 형사님. 제가 오늘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누군지 모를 사람이랑 이상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살짝 밀었는데 혼자 굴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건넸더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형사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어머님, 그게 정말입니까? 확실해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느리한텐 비밀로 하고 사고를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다쳐서 생사를 오가는데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꼭 좀 밝혀주세요. 저는 매달리듯 부탁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며느님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주변 탐문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뭔가 확인되는 게 있으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가 곁에 없는 틈을 타 병원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얘기였어요. 어머님, 그 아드님 댁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이상한 점이라니요? 저희가 처음 조사를 할 때 아들 내외가 금실 좋게 잘 지낸다고 하셨죠? 그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며느리가 엄청 살가워서 둘이 사소한 말다툼하는 것도 못 봤고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 고지고대로 믿고 둘이 잘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형사의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얘긴 전혀 다릅니다. 밤마다 두 사람 신혼집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릇 깨지는 소리에 여자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싸우는 게 너무 시끄럽고 무섭기까지 해서 경비실에 항의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알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과 형사가 전하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확인하듯 물었어요. 아이, 그럴 리가요. 애들이 그렇게 다투는 사이였다고요? 제 앞에서는 얼굴 한번 붉힌 적도 없었는데. 아마 어머님 앞에서만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웃들 말로는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거의 매일같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갓 결혼한 애들이 뭐 때문에? 아마 돈 문제 같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리 지르고 싸울 때 그런 말이 오간 모양이에요. 돈 문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준호는 돈으로 사고칠 나이는 아니었어요. 번듯한 회사에 잘 다니고 알뜰하게 모아서 전세도 자기 힘으로 무난하게 얻었으니까요. 대체 어떤 돈 문제로 그렇게 싸웠다는 건지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우리 애들이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돈 문제 일으킬 애는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내색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 내외의 결혼 생활에 관해 듣고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렸죠. 제 앞에서는 늘 사이좋은 모습만 보이며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굴던 아이들이 사실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는 사이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둘이 1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결혼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럼 정말 두 애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수아가 못된 마음을 먹고 우리 준호를... 거기까지 생각하던 저는 숨이 막혀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벌인 건지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더 괴로움에 몸서리치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병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유림문 너머 정신을 잃은 남편을 바라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가여운 아내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형사의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아줬어요. 저는 품에 안겨 흐느끼는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그날도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헌데 형사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무겁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님 통장 거래 내역하고 주변을 좀 더 확인해봤는데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 며느님이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정황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네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텨야 했어요. 도박이라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정하고 참한 아이가, 아니 그런 줄만 알았던 아이가 도박에 사채라니, 도무지 같은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그게 정말입니까? 뭔가 잘못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도 처음엔 놀랐는데 확인할수록 분명해졌어요. 근데 놀랄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사고당하기 몇 달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아갔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는 얘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 한 번 확인했어요. 퇴직금을요? 꽤 큰 돈이었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놀라지 마세요. 그 며느님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이 아내 빚을 메우느라 멀쩡한 퇴직금까지 헐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님이 그 뒤로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을수록 기가 막힌 진실에 저는 연이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도박에 미친 마누라 뒤치다꺼리하느라 속이 새카맣게 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며느리를 친딸처럼 끼고 돌았던 겁니다. 명절마다 며느리 친정 언니 음식도 싸들려 보내고 동네방네 자랑까지 하면서요. 너무 화가 나니 눈물이 나더군요. 슬퍼서가 아니라 우라통이 터져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형사가 더 경악할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보호자 휴게실 구석에 앉아 전화를 받던 저는 형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 며느님이 도박빚을 갚으려고 밤에 유흥업소에까지 나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준호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아드님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다툰 모양입니다. 이웃들이 들었다는 그 고성이 다 그 무렵의 일이었어요. 아드님이 더는 못 참겠다며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는 증언도 있고요. 며느님이 일했다는 업소 웨이터의 목격담으로는 아드님이 몇 번이나 그곳에 찾아와서 며느님을 설득해 데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 깨가 쏟아지는 척 웃던 그 얼굴 뒤로 아들이 얼마나 혼자 속을 끓이며 견뎠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런데 형사의 다음 말은 제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그 등산 사고를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단순 실족이 아닌 것 같아서요. 며느님이 남편한테 먼저 산에 가자고 했다는 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란 말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비탈에서 며느님이 아드님을 밀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 순간을 두고 한 말이었던 걸로 짐작됩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형사의 입으로 확인받으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자식이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에게 등을 떠밀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깟 도박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제가 알던 며느린 절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미치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붙든 채 오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형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 도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도 참 씁쓸한 상황이 많습니다. 요즘은 며느님 같은 주부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그런 경우가 흔해요. 도박 빚에 쫓겨서 궁지에 몰린 학생이 자기 부모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고요. 세상에, 어떻게... 며느님도 아마 아드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아드님 앞으로 전세보증금과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더 수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절대 며느님 앞에서 티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며느리로 믿으며 아끼던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고 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이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을 상대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 걱정스러운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리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보다 더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며느님의 통화와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드님의 사고 전으로 자주 연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통화하던 그 상대도 그 사람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인물이 누군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공범의 존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가 밝혀지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통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상대가 누구일지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도박 문제 말고 남자 문제까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덮쳐오더군요. 혹시 수아가 도박만 한 것도 모자라 남자 문제까지 있었던 건 아니겠지? 다른 남자랑 짜고 우리 춘호를...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병실로 돌아가기 위해 벽을 짚고 있었어요. 멀리서 며느리가 유리문 너머 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며 그 모습을 바라보다 그대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로 어떻게 퇴직금까지 헐어가며 도박빚을 갚아주고 마누라의 허물을 다 덮어준 남편에게 해코지 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형사의 당부대로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 아이 곁에 다가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수아야, 너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다 너 또 쓰러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 씨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머니 또 울고 오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그러더니 또 세상 불쌍한 척 눈물 닦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걸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버릇처럼 내뱉는 죄송하다는 그 말이 어찌나 뻔뻔하게 들리는지 속으로는 치가 떨렸지만 겉으론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죠. 그 사이에 제발 며느리의 뒤에 누가 있는지, 정말 남자와 손을 잡고 제 아들을 해코지하려 한 건지 모든 게 전부 밝혀지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중환자실 앞을 한시도 비우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끔찍한 정체를 알고 나자 그 아이에게만 아들을 맡겨두고 자리를 뜰 수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제 아들의 목숨을 노리고 그런 무서운 짓까지 벌인 애라면 만에 하나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운 것 같아 고개를 들어보니 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 한 명이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저희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일로 경찰이 나온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며느리 앞에 서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어요. 김수아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사고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늘 단정하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갑자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다 슬슬 뒷걸음질까지 치는 게 분명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때 경찰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제발 저린 며느리가 먼저 이상한 변명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라뇨? 그건 지난번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한 실족 사고였다고 제가 다 진술했는데요. 네, 그런데 추가로 조사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요. 자세한 건 서로 가서 말씀하시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며느리는 어떻게든 경찰서에 가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들이 양팔을 붙들자 며느리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찌나 우악스럽게 반항하는지 조금 전까지 남편의 사고로 넋이 나간 불쌍한 여자처럼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저를 향해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그런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며느리를 향해 저는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펄쩍 뛰니? 그냥 조사만 하신다고 하잖아. 제가 준호 씨 두고 어딜 가요? 자리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고요? 괜찮다. 준호 옆에 내가 있으니까. 넌 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놔. 알겠니? 저는 절대 안 간다고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친딸처럼 품었던 정과 제 자식을 산비탈로 밀었다는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어야 했습니다. 수아야, 어쩌다가 네가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인 거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저는 며느리가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갑자기 다급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님 어서 와보세요.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병실로 내달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사고 후 긴 시간을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하던 제 아들이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보이니? 아이고 이 녀석아.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자 준호는 초점 어린 눈으로 한참 동안 절 바라보다 겨우 메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되찾은 아들이 맨 먼저 꺼낸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지게 했어요. 엄마, 수아가 날 밀었어.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날 보면서 웃고 있었어. 내가 수아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그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지던 마지막 순간 자신을 떠민 아내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도박을 끊지 못했어. 빚이 자꾸 불어나서 내 퇴직금까지 다 끌어다 갚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어. 나중엔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밤에 술집에 나가기까지 하더라고. 그걸 알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산에 다니면서 끊어보겠다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 준호는 거기까지 말하다 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아들의 말을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잠시 후 숨을 고른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마음먹고 따라 나섰는데 인적 없는 비탈 앞에 서서 갑자기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탈 가까이에 서라고 하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내 등을 힘껏 밀었어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 나 무섭고 억울해. 난 어떻게든 그 여자 정신 차리게 하고 싶어서 끝까지 도박하는 거 숨겨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런 거라니. 그동안 잘 사는 척 속여서 미안해. 엄마까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어.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그냥 네가 이렇게 눈을 떠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얼른 기운 차릴 생각만 하자, 응? 그러면서 울먹이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누라 뒷바라지하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어미한테는 내색 한번 안 하고 혼자 견뎠을 자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곧장 정신을 차리고 형사에게 준호가 깨어나 모든 걸 증언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헌데 그곳에서 제가 차마 짐작도 못한 엄청난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형사가 저를 향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털어놨거든요. 어머님, 그 며느님이 사고 전으로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이 공범이자 이번 사건의 배우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혹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인가요? 그 남자랑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아니요, 어머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통화하던 상대요. 그 사람이 이번 사건에 공모하고 며느님을 부추겨 사건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 상대가 바로 며느님의 친언니 김수경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사돈 처녀가 왜... 형사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멀쩡히 애들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형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에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돌아가신 친어머니 같다며 웃던 그 사돈 처녀가 동생을 부추겨 그런 짓을 저지르게 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을 보고 경찰이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번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돈 처녀가 정말 이 일에 끼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냥 끼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며느님의 언니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 도박에 먼저 손을 댄 게 바로 언니였거든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도박에 빠진 언니가 동생인 며느님한테 재미삼아 해보라며 도박을 권한 거예요. 들어보니 그때 그 도박 사이트에서 지인을 추천해주면 현금으로 도박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자매가 도박에 발을 들였는데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던 그 일이 점점 커진 거죠. 사채까지 손을 대고
근데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 직접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부추겼다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돈처녀가 하나뿐인 동생을 도박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술집에서 일하게 부추겼다니 머릿속이 빙빙 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게 안쓰러워 며느리를 친딸처럼 거두고 그 언니까지 집으로 불러 밥을 먹이고 음식을 싸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죠. 제가 아는 그 살가운 자매의 얼굴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사고 전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언니가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실족처럼 보이는지까지 일러줬더라고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설계한 게 바로 언니였습니다. 저는 맥이 풀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을 그 여자가 뒤에서는 자기 동생을 꼬드겨 그 남편을 해코지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경찰은 저에게 조사받고 있는 며느리와 그 언니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제 앞에 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끝까지 필사적으로 모든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오해라고요. 정말 그냥 단순한 사고였다니까요. 준호 씨가 경치 좋다고 산비탈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저 믿어주셔야 해요. 준호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악을 쓰자 옆에 있던 그 언니까지 거들고 나서더군요. 사돈어른, 경찰들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쌍한 제 동생을 범죄자로 모는진 모르겠네요. 거기다 저까지 엮어서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저 이번 일 그냥 못 넘어가요. 명예훼손으로 싹 다 고소할 거라고요. 사돈처녀는 모든 게 밝혀진 뒤에도 반성하긴커녕 뻔뻔하게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절에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며 눈물 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도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더군요. 언니 말이 맞아요.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서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우리 언니 교사라고요, 교사. 사람을 골라가면서 누명을 씌워야지.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저는 치를 떨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죠. 증거? 증거가 왜 없어? 네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해치고 싶어 했던 우리 준호가 드디어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를 떠민 사람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다 털어놨어. 네가 도박을 못 끊어 우리 준호 퇴직금까지 다 털어먹고도 모자라서 산에서 등을 떠밀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악을 쓰던 입이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이 언니라는 인간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기 동생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깨어났다고요? 그 말에 저는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는 준호가 죽길 바랬겠지만 멀쩡히 깨어나서 네가 한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다고. 이래도 사고라고 우길 테냐? 어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으니까.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며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두 자매가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와르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 짐작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소름 돋았어요. 먼저 무너진 건 며느리였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애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괴롭히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준호 씨 앞으로 된 전세금이랑 보험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네 허물을 다 감춰주고 퇴직금까지 땡겨서 도와주려 했던 남편을 해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거절한 척 쇼까지 벌여? 네가 어떻게 우리 준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울부짖음 같은 그 말을 듣던 며느리는 차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언니라는 인간이 신경질적으로 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입 다물어. 지금 무슨 소리 짓거리는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해. 준호 씨가 깨어났다잖아. 다 끝났어, 언니. 너 왜 이래? 고작 그런 약해 빠진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아휴, 너를 믿은 내가 등신이지.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왜 그렇게 다부지질 못해, 답답하게. 그러게 애초에 내가 말한 대로 한 번에 끝냈어야지. 정에 끌려서 슬쩍 건드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며느리가 무너지자 그 언니도 더는 버티지 못하겠는지 동생을 원망하며 자기가 한 무시무시한 말을 털어놨습니다. 헌데 그래도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동생과 달리 언니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더 모질지 못한 동생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게 아쉽기만 한 모양이었죠. 그런 인간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형사의 추궁 앞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감춰온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먼저 도박에 빠진 뒤 동생을 끌어들였고 둘이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아 그 빚을 한 번에 털어버릴 방법으로 제 아들의 목숨을 노렸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까지 사채업자가 들이닥칠 게 두려웠던 언니는 동생에게 술집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니 동생을 설득해 그 남편을 해코지하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은 그 돈을 나눠 가질 작정으로 사고를 가장해 제 자식을 산비탈에서 떠밀기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자백이 끝난 뒤 형사가 저를 따로 불러 앞으로의 일을 차근차근 일러줬습니다. 어머님, 이 두 사람 다 살인미수와 그 공모 혐의로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보험금을 노린 정황이 명확하니 보험사기 공모까지 같이 적용될 겁니다. 그럼 수아, 그 제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질이 워낙 나빠서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언니는 사건을 처음부터 설계한 주범으로 보고 있어서 모든 걸 동생이 실행했다고 해도 그보다 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빚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우리 준호한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도박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사채업자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일부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중독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악질적인 고리대금을 빌려준 거죠. 전부 잡아들이고 끝낼 거라 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 준호가 그 빚을 떠안을 일은 없는 거죠? 전 그것까지 우리 애가 짊어지게 될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네, 어머님. 그 점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애초에 불법 사이트에서 생긴 빚은 법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올가맨 인간들이 처벌 대상이지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야 한시름 놓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따지던 인간들이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사람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사악한 도박판 운영자와 사채업자들도 잡혀간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게다가 하늘이 도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니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멀쩡하던 아들이 사고를 당해 다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끝도 없는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제야 제 눈앞에도 한 줄기 햇살이 비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두 자매는 형사의 말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됐어요.
며느린 자기 남편을 직접 밀어 죽이려 한 죄로, 언니는 그 모든 일을 뒤에서 꾸미고 조종한 죄로 나란히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특히 그 언니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 신분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선생님이랍시고 교단에 설 일은 영영 없어졌고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 가르치던 그 자리에 더는 발붙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나가던 며느리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잘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한낱 자기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여긴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뒤늦게 사과한다 한들 며느리가 저지른 짓은 그 짧은 한마디로 잊히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죄송하다는 사과 따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죠. 그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몸이 회복돼 함께 판결을 보러 온 아들 준호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다 끝났어. 그러더니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피가 마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정도로 죽을 맛이었죠. 다행히 길고 힘든 재활을 잘 견뎌줘서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게 된 아들이 새삼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한때는 깨어나는 것조차 기적이라던 아이가 제 발로 걸어 법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준호가 차창 밖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지. 수아가 도박에 빠진 걸 알면서도 10년을 알고 지낸 정 때문에 헤어지질 못했어요. 왜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내 선택 때문에 엄마까지 걱정시키기 싫었어. 매번 빚을 갚아주면서 기대한 것도 있고, 이번엔 정신 차리겠지, 다음엔 끊겠지, 그렇게 미련하게 믿기만 했거든. 그러다 그런 꼴까지 당하고 하마터면 엄마 곁을 영영 떠나서 세상에 없을 불효를 할 뻔했네.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자. 마음이 약하고 모질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지만 사람이 정이 많은 게 흠은 아니잖니?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후회가 담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정에 끌려다니다 나도 죽을 뻔하고 엄마 가슴에도 평생 못 박을 뻔했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잊겠어. 이제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무게에 짓눌려 살질 말자는 거지. 엄마는 네가 그 일에 발목 잡혀서 평생 웅크리고 사는 게 제일 무서워. 알았어요. 나 앞으로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볼게. 엄마 마음고생 시킨 거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 고마워.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무리하지 말고. 엄만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너 정신없이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니? 미안해 엄마. 나 이젠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니다 싶으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배웠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모진 일을 겪고 나서야 단단해진 자식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준호는 차근차근 새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공백이 길어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작은 회사부터 새로 시작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때 아들의 모습은 참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그 끔찍한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밥을 먹다가 준호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요즘은 잠을 푹 자서 너무 좋아. 예전에 수아랑 살 때는 언제 사채업자가 들이닥칠지 몰라서 매일 밤 악몽을 꿨거든. 편하게 자는 날보다 못 자는 날들이 더 많았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해서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됐어. 엄만 이제 너만 잘 지낸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일이 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너무 깊이 믿었던 것 같아요. 부모 없이 자란 게 가엾다는 마음 하나로 며느린 물론 그 언니까지 식구로 품었죠. 그 마음과 정성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베푼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남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나를 세우며 살아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처럼 마음 약하고 정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는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는 건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다 싶은 일이 보이면 모른 척 덮어두지 마세요. 제 아들이 그랬듯 정에 이끌려 자꾸 눈을 감다 보면 그 정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바탕 모진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제 곁에 건강히 돌아와준 아들이 있어 저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부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의 곁에도 끝까지 믿어도 좋을 진짜 인연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